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은 이미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민준 씨는 점점 더 바빠졌고 늘 회식이나 출장을 핑계 삼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밤새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제가 불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는 늘 제가 철이 없다고 말하며 회사가 성장기에 있으니 퇴사적으로 달려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그가 스트레스를 받는 늦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참으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늘 온몸이 나른하고 생리도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회사 일로 무리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 지난주 고객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저도 겸사겸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며 제가 임신 6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릿속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디쁨으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찾아오니 제 마음속의 서운함과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들고 손까지 떨면서 이 기쁜 소식을 민준 씨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일찍 퇴근하여 마트에 들러 그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고 집에 돌아와 푸짐한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와인까지 한 병 따놓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음식은 3번이나 데웠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고 배경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실망감을 애써 누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언제 와요?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기다리지 마.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불렀죠. 이 소식 정말 중요해요. 좀 일찍 올 수 없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 고객들 여기 있어. 끊는다. 그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 종료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정성껏 차린 식탁의 음식들, 한 번도 따지 않은 와인, 그리고 제 가득했던 기쁨은 순식간에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분명 정말 바쁠 거야. 그가 아빠가 된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할 거야. 저는 검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에게서는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겼고 걷는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그를 맞이하며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을 피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를 가리키며 마음속의 서운함을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봐요. 나 임신했어요.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검사 결과를 힐끗 보더니 얼굴에 어떤 놀라움도 없이 오히려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죠. 알았어. 그는 덤덤하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져두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피곤해. 먼저 잘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오후 내내 억눌렀던 기쁨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허탈감과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어째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건 그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바라던 아이인데 말이죠. 굳게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혹시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민준 씨는 집에 오는
횟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나흘가 나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죠. 전화도 자주 연결되지 않았고 어쩌다 연결되면 몇 마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라 몸도 무거운 데다 회사 일까지 신경 써야 해서 매일 허리와 등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마치 모든 것을 내팽개친 사람처럼 아무것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제가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 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 존재마저 잊은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려 했죠. 전화는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는데 배경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디에요? 나 너무 아파요. 잠깐이라도 돌아와 줄 수 없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약간 당황한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나 밖에 일 보러 나왔어. 바쁘니까 직접 배달 음식 시켜 먹든가 병원에 가보든가 해. 자꾸 전화하지 말고. 제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에 박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이런저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배신할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였습니다. 반 달 후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드물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죠. 제가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잠시 켜지면서 유진이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민준 오빠, 언제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 심장이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강렬한 불안감이 저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어 몇 가지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습니다. 우리의 기념일이었죠.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유진이라는 여자의 채팅 기록은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내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통 역겨운 애정 표현과 데이트 약속으로 가득했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그들은 이미 1년 넘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매번 말했던 회식과 출장은 모두 이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더욱 무너지게 만든 것은 지난달의 채팅 기록이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죠. 민준 오빠, 나 임신했어. 언제쯤 형수님한테 말할 거야? 난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싫어. 민준 씨가 답했습니다. 좀 기다려줘. 지금은 아직 눈치 못 챘어. 회사 일 정리되는 대로 이혼할 거야. 그 여자 지금 임신해서 감히 나랑 싸우지도 못할 거야. 그때 되는 집, 자. 회사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읽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 건성적인 태도와 냉담함은 모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우리가 함께 일궈낸 모든 것을 차지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민준 씨를 깨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고통과 분노는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여 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뱃속의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은 아프고 또 분했습니다. 민준 씨의 배신이 미웠고 그의 무정함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이 더 미웠죠. 저는 늘 우리의 사랑이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성공으로 가는 발판에 불과했고
다 쓰고 나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고 우리가 함께 창업한 회사, 그리고 우리의 집과 차는 모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니 꿈도 꾸지 마. 저는 눈물을 닦고 민준 씨와 유진의 채팅 기록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그를 안정시키고 조용히 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술이 깨자 제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게 말했죠.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단위하지 않았나? 저는 마음속의 증오를 억누르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신 차리셨으면 됐어요. 아침 식사 차려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준 씨, 기다려. 당신과 그 여자가 뜻대로 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만 하는 지은이 아닐 거야. 나는 나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정의를 찾아낼 거야. 민준 씨와 유진의 채팅 기록을 발견한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저와 뱃속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민준 씨에게도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하게 대했죠.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요. 매번 그에게 웃어줄 때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는지 집에 오는 횟수가 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서둘러 왔다 가거나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듣고 때로는 그의 말에 맞춰 그를 이해하는 듯한 말을 몇 마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착한 척할수록 그가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갑자기 저에게 거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건성으로 대하거나 짜증내지 않았고 오히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결국 왔구나. 저는 평온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그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 정도의 침묵 끝에 민준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말해봐요. 듣고 있어요. 나 바람 피웠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유진이랑 우리 1년 넘게 사귀었어.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충격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의 정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미안해, 지은아.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오히려 후련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건 알지만 감정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유진이 걔도 임신했어. 당신보다 한 달 먼저. 이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팅 기록에서 이미 봤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심지어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었지만 손가락은 힘을 주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계산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임신해서 몸도 불편하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아.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의 정이 있는데 나도 너무 매정하게 굴고 싶지는 않아.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나는 먼저 유진이랑 해외로 가서 출산할 생각이야. 민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외 의료시설도 좋고 국내의 구설수도 피할 수 있을 거야. 아이 태어나면 우리 돌아와서 뒤실을 얘기하자. 뒤실이라니 이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은아, 잘 생각해봐. 당신 지금 임신했고 직업도 없잖아. 그는 제가 가사에만 집중해서 회사의 핵심 업무 일부를 제가 몰래 쥐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게다가 아이까지. 당신 혼자 아이 키우려면 정말 힘들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 낳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가 돌아오면 보상금도 줄 거고 집도 당신한테 남겨줄 수 있어. 하지만 회사는 내가 직접 일궈낸 거니까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지. 당신이 현명하게 스스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내가 당신을 홀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을 홀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감히 소란을 피우면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온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했으니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저의 이해심과 포용력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증오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겉으로는 더 깊어졌지만 민준 씨,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 그렇게 오랜 세월의 정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은 밥 먹여주지 않아.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유진이랑 해외로 나갈 거야. 당신 잘 생각해보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랄게.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소파에 앉아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고통과 서운함뿐만 아니라 단호한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크게 착각했어. 당신이 나에게 진 빚, 아이에게 진 빚,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갚게 할 거야. 해외로 간다고? 해외 출산이라고? 좋아. 당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때가 되면 내가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민주 씨가 다음 주에 유진과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밥을 하고 출퇴근하며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척했죠. 그는 제가 소란을 피우지 않자 경계심을 풀었고 매일 출국 준비에 바빠 저에게 더욱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사 중요 서류까지 서재에 아무렇게나 두어 저를 피하지도 않았죠. 저는 이것이 저에게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재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두 채의 집을 함께 샀습니다. 한 채는 우리가 살고 한 채는 세를 놓았죠. 그리고 고급 차 한 대와 회사 지분까지. 이 모든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왜 그가 독차지하려 할까요? 저는 이전에 알던 이지혜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믿음직한 여성 변호사였죠.
저는 그녀를 카페에서 만나 민준 씨가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와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려 하며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모든 사실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런 행동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지은 씨는 충분히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는 이미 채팅 기록 캡처본을 가지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그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증거와 회사 지분 관련 증명을 수집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먼저 재산 보전 신청을 하거나 지은 씨 명의로 이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변호사님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민준 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서랍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회사 주식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카드 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이 서류들을 모두 사진 찍어 증거로 남기고 복사본을 만들어 이 변호사님께 맡겼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명의 이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명예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냈던 2억 원의 계약금이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었죠. 저는 그 차용증과 은행 이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모님이 이 집에 투자하셨고 그 부분이 제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이 집을 제 소유로 판결해달라고 신청하거나 민준 씨에게 부모님의 투자금과 그에 해당하는 가치, 상승분을 반환한 가치, 상승분을 반환한 가치, 상승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냈고 결혼 후에 함께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해당하지만 제가 계약금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예 이전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했죠. 저는 민준 씨가 저녁에 돌아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새 놓은 집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이 불편해서 거주증 발급받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제 명의로 옮기는 건 어때요? 어차피 우리 집인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든 상관없잖아요. 민준 씨는 그때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세입자가 그렇게까지 까다로워? 네, 어쩔 수 없대요. 아이가 학교에 가려면 거주증이 꼭 필요하대요. 저는 난감한 척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원래 민준 씨가 저한테 계약금 내라고 했던 거잖아요. 제 명의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죠.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이 집을 아이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집 갈 때나 결혼할 때 써도 좋고요. 민준 씨는 아마 자기가 곧 해외로 나갈 것이고 이 집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 제 명의로 옮겨도 결국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 내일 가서 처리해. 내 서명이 필요하면 시간 내서 갈게. 제 마음속으로는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말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바로 가서 처리할게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민준 씨가 서명한 위임장을 들고 부동산 거래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저와 동행하여 각종 서류 처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날 바로 명예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를 놓았던 집은 정식으로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은 결혼 후 구매했고 민준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명예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변호사님은 먼저 차량을 담보로 잡거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판매한 후 이혼 후에 다시 사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절친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기꺼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녀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 명의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일이 끝나면 다시 차를 사오겠다고 말했고 그녀는 웃으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지분 문제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함께 창업했고 제가 40%의 지분을, 민준 씨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회사의 재무와 행정을 담당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고객 자원, 핵심 자료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명목상의 주주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회사의 많은 중요한 결정은 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출국 준비에 바쁜 틈을 타 몰래 회사의 재무제표, 고객 명단 등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하여 이 변호사님께 보관하도록 맡겼습니다. 동시에 저는 회사의 몇몇 오래된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민준 씨와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고 저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민준 씨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들에게 민준 씨가 출국하면 제가 천천히 회사 업무를 인계받을 것이니 걱정 말고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에 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중고차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을 보며 저는 저와 아이를 위한 뒷길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저의 절반 공로가 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으니 일주일 후 민준 씨는 유진과 함께 해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은행 카드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50명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쓰고 아껴 써. 내가 돌아오면 우리 이혼 절차 진행하자. 저는 은행 카드를 받아 들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했죠. 네. 해외에서 몸 조심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미련은커녕 오직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기다려요. 당신이 돌아올 때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 집은 이미 당신이 상상하는 그 집이 아닐 거예요. 당신과 유진도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민준 씨와 유진이 해외로 떠난 후 저는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연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기는 이미 3개월이 넘었습니다. 입덧은 조금 줄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행동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회사 일, 재산 이전 후속 처리, 그리고 증거 수집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정시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민준 씨는 떠나기 전에 회사의 일상 관리를 사촌 동생인 현우에게 맡겼습니다. 현우는 별다른 능력도 없으면서 친척이라는 핑계로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평소에도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자 그는 더 이상 제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매일 지각하고 조퇴하며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한 번은 중요한 고객이 민준 씨를 찾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 했는데 현우는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고객을 회의실에 30분 넘게 방치했습니다. 제가 마침 회사에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 상황을 보고는 급히 나서서 고객을 응대했죠. 고객은 저와 구면이었고 제가 회사의 공동 창업자 중 범동 창업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석기에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이 상황을 보며 얼굴색이 좋지 않았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이 돌아간 후 그는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누나, 민준이 형도 떠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해요? 어차피 이 회사 나중에는 형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회사는 저와 민준 씨가 함께 일궈낸 거예요. 저는 아직 회사의 주주이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괜히 자리만 차지해서 일에 방해되지 마세요. 현우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현우가 분명 민준 씨에게 일러바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민준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현우한테 회사 관리 맡겼으니까 괜히 나서지 마. 당신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아이 낳고 있으면 돼. 회사 일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회사도 제 피땀 어린 노력의 산물이에요.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현우 씨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불안하면 직접 돌아와서 관리하세요. 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말의 핵심을 찔렸고 반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예 회사의 관리권을 제가 맡아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창업했던 오래된 직원들은 모두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근무 기정을 만들고 근무 기간을 바로잡았으며 회사의 운영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객 자원을 활용하여 활용하여 회사 일 외에도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바빴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민준 씨를 빈손으로 쫓아내려면 외도 채팅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재산을 은닉한 증거 그리고 유진에게 돈을 쓴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이전에 늘 혼자 사용하던 신용카드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은행에 있는 친구를 통해 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민준 씨는 이 카드로 유진에게 많은 명품 가방, 시계, 액세서리, 그리고 상당한 가치의 아파트 한 채까지 사주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 모든 돈은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인데 그가 이렇게 뻔뻔하게 상간녀에게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용 내역을 인쇄하여 증거로 이 변호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이 매우 중요하며 민준 씨가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 저의 이익을 침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시 저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하여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하여 이 집의 거래 권한을 동결시켰습니다. 민준 씨가 몰래 팔아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의 부모님이 투자한 증거, 즉 차용증, 은행이체 기록, 그리고 당시의 증인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이혼 소송에서 이 집을 대소유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제 배는 이미 많이 불러왔습니다. 매일 큰 배를 이끌고 출퇴근하며 회사와 법률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텅 빈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초췌한 제 모습을 보며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고 민준 씨와 유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기를 위해 한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잘 자라고 있지만 제가 영양 부족이고 체중 증가가 너무 느리다며 휴식과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은 모두 남편이 옆에서 살뜰히 보살펴주는데 저는 혼자 병원에 와서 혼자 모든 것을 돌봐야 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병원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약을 받으러 오셨다가 제가 혼자 큰 배를 이끌고 얼굴색도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안쓰러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은아, 민준이는 왜 너 혼자 검사하러 오게 해?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씨는 해외에서 사업 일기 중이라 바빠요. 괜찮아요. 저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만약 네가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든든한 버팀목이야. 어머니의 말을 듣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 고통, 두려움이 이 순간 모두 폭발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외도, 상간녀와 해외에서 아이를 낳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던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 민준이라는 놈이 정말 은혜도 모르는 놈이구나. 예전에 우리 정말 은혜도 모르는 놈이구나. 예전에 우리 집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오늘날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겠어. 어머니의 지지를 얻자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행동도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회사의 일은 이미 거의 안정되었고 저는 대부분의 업무를 믿을 만한 오래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 자신은 큰 방향만 잡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증거도 거의 다 수집되었고 이 변호사님은 민준 씨가 귀국하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가끔 회사에 들러 상황을 살폈습니다.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 어떤 술수를 부리든 저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저와 아기의 미래는 절대 그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 해외로 떠난 지 정확히 5개월 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프런트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어떤 여자와 아기를 데리고 회사 아래에서 저를 만나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 마음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올 것이 결국 왔구나. 저는 직원들에게 회의를 계속 진행하라고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입구에 도착하자 민준 씨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팔에는 한정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해외에서 호화롭게 지냈음을 알 수 있었죠. 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생각이야? 왜 회사 경영권을 빼앗아 갔어? 그리고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이혼 합의서는? 유진도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민준 오빠가 언니한테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잖아요. 왜 아직도 회사를 붙잡고 있어요? 언니 임신해서 회사도 관리 못할 텐데 일찍 손 떼면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소롭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유진이 안고 있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아이가 당신의 혼외자식인가요? 당신을 꽤 닮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네요. 유진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고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와 민준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워서 혼외자식까지 낳는 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가 보기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민준 씨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 절차 밟으러 온 거야. 회사는 내 것이고 집이랑 차도 내 것이 되어야 해. 빨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내가 당신한테 돈이라도 좀 줄 수 있어. 아니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그래요.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민준 씨, 혹시 내가 아직도 예전처럼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당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5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민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고하는데 꼼수 부리지 마. 이 집, 차, 회사는 다 내가 힘들게 일궈낸 거야. 당신이 나랑 다툴 자격 없어. 힘들게 일궈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잊었어요? 처음에 누가 자기 예물까지 팔아서 당신한테 사업 자금을 대줬는지? 누가 당신과 함께라면 먹고 반지하에서 살았는지? 누가 회사가 가장 힘들 때 서울 전역을 뛰어다니며 고객을 유치했는지? 이제 당신이 성공했으니 나를 차버리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요? 꿈도 꾸지 마.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려줄게요. 당신이 해외에 나간 후 저는 이미 회사의 지분을 재정비했어요. 오래된 직원들도 모두 저를 지지하고 이제 회사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당신 명의의 그 차, 저는 이미 제 친구에게 명예 이전했어요. 새 놓았던 그 집도 이미 제 명의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제가 이미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당신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민주 씨의 얼굴색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제가 왜 못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제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당신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상간녀에게 명품 사주고 집 사주느라 2억 원 넘게 썼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증거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이혼할 때 법원이 저에게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유진은 옆에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민준 오빠, 저 여자 거짓말해요. 우리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저 여자가 물건 다 빼돌리기 전에. 민준 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밀치고 유진과 함께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통쾌함은커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감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대체 뭘 한 거야? 왜 집 문 잠금 장치가 바뀌었어?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없어졌고? 그리고 내 은행 카드에서는 왜 돈이 인출이 안 돼? 문 잠금 장치는 제가 바꿨어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법원에서 재산 보전 조치된 상태라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당신의 은행 카드는 제가 이미 은행에 동결 신청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이 들어있는데 제가 당신이 그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도록 내버려둘 순 없죠. 이 악독한 여자. 민준 씨가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기다려. 나는 반드시 내 것을 다 되찾을 거야. 그래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법정에서 봐요. 과연 판사님이 당신 같은 외도 유책 배우자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저 같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줄지 제가 직접 볼래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이혼 협상을 원하며 만약 제가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를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웃으며 이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두렵지 않아요. 파멸되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지 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님도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은 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해요. 그가 소란을 키울수록 그에게 더 불리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법원 개정만 기다리면 돼요. 그를 빈손으로 쫓아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니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절반을 이겼습니다. 남은 것은 법정에서 민준 씨와 유진을 완전히 물리치고 저와 아기를 위한 마땅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민준 씨는 위협이 통하지 않자 다시 동정심을 유발하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동의 친구를 통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진에게 미혹되었을 뿐 마음속으로는 저와 이 가정을 가장 사랑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저와 다시 합치고 싶어하며 유진에게 준 재산도 모두 되찾아 저와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그저 가소왔습니다. 이혼만이 저의 유일한 선택이고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이제 공지에 몰리자 비로소 저의 좋은 점을 떠올리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민주 씨는 뻔뻔하게도 제가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했다며 저를 고소했고 이혼과 회사, 부동산, 차량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소환장 내용을 보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 남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핏줄조차 인정하지. 이 변호사님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화내지 마세요. 그는 지금 공지에 몰려 헛발질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유전자 검사도 준비되어 있고 그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7개월 된 만삭의 배를 이끌고 이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도 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안고 얼굴에는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민준 씨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부 공동재산을 함부로 이전하여 민준 씨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가 재산을 반환하고 회사, 부동산, 차량을 민준 씨 소유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와 유진의 카카오톡 채팅 기록 캡처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유진에게 집을 사준 계약서 등 증거를 하나하나 판사님 앞에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 지은 씨는 재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민준 씨는 혼인 기간 동안 제3자인 유진 씨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제3자에게 아이를 임신시켜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는 부부 공동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 제3자에게 명품과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총 2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부 공동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부터 이미 지은 씨를 빈손으로 쫓아낼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채팅 기록에서 지은 씨가 임신했으니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 의뢰인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민준 씨 측 변호사는 여전히 그 사용 내역이 유진에게 준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채팅 기록도 위조된 것이라고 변론하려 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님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진과 민준 씨의 친밀한 사진들,
그리고 이웃들의 증인 진술서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진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일어나 울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민준 씨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이혼했다고 해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 네가 먼저 나를 유혹한 거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추태를 보였습니다. 판사님은 법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어서 민준 씨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며 제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하세요. 저는 떳떳하니 두려울 것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이와도 유전자 검사를 할 용기가 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기를 꼭 끌어안고 누가 빼앗아 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님은 또 회사의 재무제표, 주식증명서 등 증거를 제시하며 회사가 저와 민준 씨의 공동 창업이고 제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제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회사의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회사를 잘 관리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휴정 후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민준 씨는 저를 아기의 찬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나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갑게 한마디 되받아쳤습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의 그 혼의 자식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나 잘 생각해 보세요. 유진은 아기를 안고 민준 씨 뒤를 따랐는데 제 옆을 지나갈 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은 언니, 미안해요. 저도 민준 씨한테 속은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언니, 저를 용서해 줄 수 없나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날의 결과를 예상했어야죠.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결과도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부모님은 계속 저를 위로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손에 든 증거는 충분했고 민준 씨는 이길 가만히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곧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고 저와 민준 씨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회사의 70% 지분은 제 소유로 하고 나머지 30%는 공동 창업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새놓았던 집 모두 제 소유로 판결되었고 차량은 제 친구이자 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차량은 제 친구이자 제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민준 씨가 유진에게 구매해준 명품과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진에게 해당 부로 인정되어 두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임신한 아이는 제게 유진의 아이는 민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아이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또한 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모든 서운함과 희생이 이 순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민준 씨와 완전히 헤어지고 저와 아기를 위한 마땅한 권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민준 씨와 유진은 판결문을 받고 모두 멍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1심 법원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원하던 재산은커녕
민준 씨가 자신에게 써준 돈까지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민준 씨와 크게 싸운 후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회사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의 양육비와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와 계속 일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그를 회사 문 앞에서 막으라고 하고 그에게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자리가 아니니 가라고 더 이상 저와 직원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초라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고 오직 쾌감감과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결혼은 저의 모든 감정을 소진시켰고 저에게 사람 마음의 험악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고 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지만 아기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우리 모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불쾌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온 마음을 출산 준비와 회사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회사는 저의 관리 아래 실적이 급상승하여 민준 씨가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저와 함께 고생했던 오래된 직원들은 모두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고 모두 의욕이 넘쳤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졌죠. 저는 민준 씨에게 남아있던 30%의 지분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하여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회사의 일상 관리를 믿을 만한 부사장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사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다양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저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기분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가족의 보살핌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은 저와 아난을 돌보시느라 바쁘셨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저를 찾아와 많은 아기 용품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잠든 아난을 보며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판결사의 요구대로 매달 양육비를 제때 보내왔습니다. 그는 아난을 보러 오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난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책임한 아버지를 접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불쾌했던 과거를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난이 순수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몰래 저희 집 아래까지 와서 아난을 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하고는 그를 호되게 꾸짖으셨죠. 민준 씨, 아직도 뻔뻔하게 찾아와? 예전에 지은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만나고 싶으면 보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 꿈도 꾸지 마. 만약 다시 우리를 괴롭히러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듣고는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러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민준 씨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아이를 데리고 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유진은 떠난 후 다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민준 씨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이비시터들은 아이가 돌보기 힘들고 월급도 적다며 계속 바뀌었습니다. 베이비시터들은 아이가 돌보기 힘들고 월급도 적다며 계속 바뀌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공동의 친구들이 민준 씨의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그를 도와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길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결과도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난을 잘 돌보고 저의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난이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그를 데리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아난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제가 요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고 결혼했을 때보다 더 예뻐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저만의 삶의 리듬을 찾고 엄마로서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저는 많은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한부모 가정 지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부모, 엄마들을 돕기 위함이었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한 번은 기업가 서밋에 참석했다가 많은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선우 씨라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 회사 사장이었고 성숙하고 차분하며 온화하고 우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의 강인함과 독립성에 깊이 감탄하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감정에 대해 약간 거부감이 있었지만 선우 씨는 매우 인내심이 강했었지만 그는 종종 아난을 보러 와서 아난에게 장난감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난도 그를 매우 좋아했고 매번 그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며 선우 삼촌이라고 불렀죠. 선우 씨의 세심한 보살핌과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아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후 선우 씨는 저와 아난에게 모두 잘해주었습니다. 그는 아난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아난에게 부족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난이 3살이 되었을 때 선우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밤에 아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과거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아요. 앞으로의 삶은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당신과 아난을 돌보고 당신들에게 행복을 줄 거예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아난은 옆에서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선우 삼촌이랑 결혼해요. 저는 선우 삼촌이 제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우 씨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아난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결혼식 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고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나는 작은 정장을 입고 제 손을 잡고 저를 선우 씨에게 인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선우 씨와 아난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하고 행복하며 안정된 삶. 이제 아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하며 활발하고 귀엽습니다. 선우 씨의 사업도 매우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종종 함께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여 저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비록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지만 저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여자는 반드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성신적으로든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신이 강해져야만 삶의 폭풍우에 맞서 침착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고통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감하게 일어서서 법의 무기를 들고 자신과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반드시 불행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한 문을 닫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해 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른 풍경을 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아나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